YS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그 전에는 경제적으로는 부딪히지가 않았죠. 자발적으로 여행 취소 엄청 일어났잖아요. 예. 안녕하세요. 경제 이슈 브리핑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이고요. 제 옆에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RBK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이종우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 사이에 과연 그런 경제력 차가 얼마만큼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재밌겠습니다. 자, 본론 한번 들어가 보죠. 예, 먼저 이제 한 세 가지 부분으로서 말씀드릴 텐데요. 하나는 경제 부분, 두 번째는 산업 부분, 세 번째 이제 자본시장 부분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 이제 경제 부분 보면요. 뭐 가장 중요한 지표가 GDP 아니겠습니까? 일본 GDP가 5조 1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1조 7천억 달러 정도 되니까 한 3배 정도 되는 건 맞아요. 3배 조금 더. 예. 근데 이제 인구가 또 그만큼 많이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1인당 국민소득으로 따지면 그거는 상당히 많이 좁혀져 있습니다. 일본이 3만 9천 달러 정도 되고요. 우리가 3만 1천 달러 정도 되니까 대충 우리나라가 한 80% 정도 된다라고 봐야 되죠. 근데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예, 근데 변화 속도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가 처음으로 1인당 GDP가 3만 불을 넘어갔던 것이 92년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먼저 그 3만 불을 넘어갔고요. 미국이 그로부터 한 2년 정도 지나서 3만 불을 넘어갔거든요. 일본이 3만 불을 넘어갈 때 우리나라의 GDP가 얼마냐면 1인당 GDP가 8천 불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엄청난 격차가 엄청난 격차가 났던 거죠. 그리고 일본은 27년 동안 3만 불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던 거죠. 물론 이제 중간에 보면 4만 불을 가고 이랬던 경우가 있는데 그건 일본 경제가 굉장히 좋아서가 아니라 일본의 엔화가 굉장히 강세가 되면 4만 불을 넘어갔다가 다시 약세가 되면 내려왔다가 뭐 이런 거를 연속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일본의 GDP는 그냥 3만 불 정도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었다. 정체 상태였다. 예, 이렇게 보면 맞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2년마다 한 10,000불씩 올라가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92년도에 8,000불이었다가 뭐 이렇게 해서 한 12년도 지나면 또 뭐 한 18,000불 됐다가 이러면서 이제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좁혀지는 속도가 지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그 상태인 거거든요. 이 추세로 한 10년 정도 더 가면 거의 넘어설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변수, 뭐 이렇게 경제 변수로서 이제 수출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수출로 큰 나라고, 일본도 수출로 큰 나라고, 지금도 보면 그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두 나라에서 수출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요. 일본이 지금 수출액이 7,384억 불 달러, 84억 달러 정도 되고요. 우리가 6천억 달러 정도 되니까 차이가 그렇게 심하게 많이 나는 형태는 아니라고 봐야 되죠. 국민 경제 전체의 크기에 비해서 한국이 사실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수출 대국입니다. 전체 세계 수출액 이거에서 일본이나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 이걸 보게 되면요. 일본이 90년대, 93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10% 정도를 했었어요. 그게 쭉 내려와서 2009년도가 되면 4% 정도가 되고요. 지금은 한 3.3% 정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3%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0.3%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상태죠. 일본이 옛날에는 굉장히 경제가 좋았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최근에 보면 이제 뭐 한 20년 동안 안 좋다 보니까 20년 동안 뭐 잃어버린 20년 뭐 이런 얘기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일본 경제가 왜 이렇게 안 좋았냐라는 걸 한번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안 좋아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이제 보면 케첩 경제의 한계 이걸 부딪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원초적으로 어떤 거를 만들어내 가지고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부가가치를 키우고 이러는 것보단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들이 먼저 만들고 나면 그거를 시장화하는 단계에서 일본이 그걸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쫓아가 가지고 그거를 일본 거화 시키면서 커가는 형태였었는데 이게 가장 갖고 있는 결정적인 약점이 뭐냐면 일정 단계를 지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크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따라할 모델이 많이 그렇죠.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벽에 부딪혔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고요. 근데 한국도 사실 뭐 캐치업 모델을 많이 이야기하는 나라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보게 되면 그 부분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앞으로 돌파구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그 부분이다라고 봐야 되죠. 그 부분은 이제 뒤에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게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뭐냐면 경제가 어떤 순간 가다가 어떤 단계가 되면
구조적으로 한계에 부딪히는 형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경제를 한번 이렇게 전부 조정을 다 해줘야 되는 그런 구조개혁을 부분들이 되죠. 구조개혁을 해서. 그게 미국 같은 경우에도 60년대 경제 굉장히 잘 나갔고요. 70년대에서부터 안 나가기 시작해서 80년대 진짜 안 나갔거든요. 그때 미국이 전체적으로 구조개혁을 하면서 지금의 형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거의 하지를 못했죠. 왜냐하면 여러 이해관계가 맞물리고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걸 땜빵식으로 그냥 떼어나가는 형태로서 하다가 보니까 지금의 형태가 돼버린 거거든요. 기존의 질서를 바꾸기 힘들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됐는데요. 우리나라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캐첩 경제 이런 것들의 그 전형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또 우리나라는 일면 보면 일본보다는 상당히 한 단계 좀 위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창의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IT 우리 2000년도 이렇게 했을 때 코스닥 시장 막 붐 불고 막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게 뭐 버블이다 어쩌다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그런 정도의 동력을 우리가 항상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우리가 집합적으로서 뭔가 할 수 있고 이러는 능력 자체가 일본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런 형태이거든요. 핸드폰에 디스플레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의 부품의 50%가 일본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하지만 핸드폰은 일본에서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보면 개별 부분에 이런 부분들은 강할 수 있는데 그거를 집합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일본이 굉장히 떨어져요. 대신에 우리는 보면 개별은 일본에 밀리지만 집합할 수 있는 능력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일본 경제를 전체적으로 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개별적인 부품 소재 이번에도 이제 그게 약점인 그렇죠. 게 드러났잖아요. 그런 걸 또 역시 같이 키워가야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이게 그 우리나라 그다음에 일본, 중국 이런 3자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서플라이 체인이 이렇게 옮겨가는 형태인 거죠. 그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그 안에 있는 체인들도 그런 형태로서 맞물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일본의 부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중국이 우리나라의 자본재를 쓸 수밖에 없고 이런 구조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제 동아시아 국제 분업 구조가 형성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보다 더 어느 정도 고착화되면 그 다음서부터 그거를 넘기 위한 투자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진행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이제 산업 부분들을 한번 보면요. 역시 이제 지금 제일 관심이 가는 산업이 IT라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우선 반도체에서 문제가 생긴 것도 IT에서 생겼고 그다음에 이제 IT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가장 핵심적인 산업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서 과연 경쟁력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또 굉장히 관심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일본의 전자산업에서 10대 메이저 업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 히다치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나소닉, 미쓰비시, 소니 뭐 이런 순으로 나가서 10개 정도 이렇게 됩니다. 자, 이 10개 회사가 작년도에 냈던 영업이익을 전부 모으게 되면 어느 정도냐면요. 278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30조 정도 되는 거죠. 영업이익이. 그거밖에 안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야, 저도 그렇게는 안 봤는데. 삼성전자가 얼마냐? 작년 한 해 삼성전자 혼자만 535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50조가 좀 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본의 10대 메이저 IT 업체가 거뒀던 영업이익을 다 합친 게 삼성전자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야,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네. 매출액이 일본 10대 업체를 다 모으면 4,862억 달러거든요. 삼성전자가 2,216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26% 정도, 훨씬 실속 있는 24%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업체들이 6%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쟁력 면에서 봤을 때는 참 별로 그렇게 대항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에 지금 가장 현안으로 보고 있는 반도체 이런 것에서 얼마만큼 서로 견딜 수 있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얼마만큼 견딜 수 있느냐 어떤 위기 상황에서 그 다음에 또 변화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은 결국에 보게 되면 얼마만큼 돈을 많이 갖고 있느냐가 결정을 합니다. 근데 지금 했을 때에 이제 보면 나고 있는 변화가 우선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삼성전자 매출이 떨어지는 영향도 있겠지만 뭐 부품이 조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일본의 업체들이 전부 다 이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도 돈을 그렇게 잘 버는 상태가 아닌데 앞으로 보게 되면 돈을 더 못 벌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하게 되면 과연 우리가 정말 일본이 진짜 그렇게 무서워해서 미리 알아서 꿇어야 될 정도의 경제인가 하는 부분들에서는 상당히 좀 의문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왜 그렇게 꿇어야 된다는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올까요? 그거는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이 일본하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딪히는 처음의 경우입니다. 그 전에는 정치적으로는 부딪혔어도요. 경제적으로는 부딪히지가 않았죠.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예, 그러면 왜 경제적으로 안 부딪히겠느냐 생각해보면요. 다른 게 아니라 지뢰 겁을 우리가 먹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하고 우리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일본하고 부딪혀봐야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미리 알아서 꿇고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사이에 격차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면서 뭐 일본하고 우리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우리가 왜 아무 얘기도 못하고 그렇게 꿇어야 되느냐 이런 이제 이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처음으로 경제적으로 서로 맞부딪히는 형태가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이 이제 나오는 그 국면인데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번 국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되느냐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에 따라서 앞으로의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하고 일본 사이에 여러 정치적인 현안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과거사뿐만 아니라 네, 이런 네. 부분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결정된다라고 봐야 되죠. 여태까지는 그런 형태였었어요. 일본이 한국이라고 해봐야 뭐 정말 우리는 신경도 쓰지 않아도 될 정도의 적은 경제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어떤 요구나 뭐 이런 것들이 온다고 하더라도 들어줘야 될 전혀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이번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서 이게 꼭 그렇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서부터는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를 대하는 것과 중국을 대하는 것 이 부분들에서 일본은 정치적인 부분들에서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중국 경제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일본의 주식시장, 자본시장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여 왔느냐라는 거 한번 보면요. 일본의 주식시장은 일본의 경제가 이렇게 약해지고 침체됐던 거에 그거의 몇 배로서 더 약해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30년 동안 일본 주식시장은 40%가 하락을 했거든요. 근접할 수 없었던 일본 경제다. 이런 경제가 아니고요. 이제는 보면 일본은 굉장히 많이 내려오고 우리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이래서 그 격차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버린 경제가 된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사태를 보면서 많이 생각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우리의 힘을 이렇게 이제 좀 그 확신을 하고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리 알아서 꿇어야 돼. 그래야 우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보게 되면 굉장히 막강한 경제력이 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번에 한번 뭐 잘 붙어서 이번에 우리가 정말 잘 콧대를 눌러주면 이 다음서부터 제가 봤을 때는 뭐 쉽게 못 던지죠.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부분 이런 것들에서도 일본이 그렇게 우리한테 쉽게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차피 이런 부분들은 한국과 일본 경제를 봤을 때 한 번은 치러야 되는 부분이고 그게 지금 왔다 이렇게 보시면 맞지 않나 싶습니다. 한국하고 일본의 관계에서 산업적으로 제가 볼 때 제일 크게 우리가 일본에 그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저는 관광인 것 같아요. 지금 관광산업 같은 경우는 일본에 지난해 우리가 중국에 이어서 방문객 숫자 규모로 2위였거든요. 방문객 수가 750만이고 중국이 한 800만 조금 넘던데 관광객 수는 그래도 우리가 평균 소비 규모가 훨씬 크고요. 크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은 아직도 이제 수도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도쿄나 오사카 뭐 이런 정도로 가는데 한국은 이제 오랫동안 갔다 오다 보니 일본의 이제 지역 샅샅이 이제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26개인가 이제 지방 공항이 있는데 이 지방 공항들이 우리도 좀 그렇지만 왜 유령 공항들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한국 관광객들이 지방 공항들 다 살려주고 또 지방에 이제 그런 여행 산업들 그런 건 이제 바로 저 주민들한테 바로 이제 이게 현금이 돌아가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실 한국이 먹여 살리고 있었는데 지금 요번에 이제 일 여파가 터지고 나서 뭐 정부가 따로 뭐 규제를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여행 취소 엄청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일본의 기사를 보니까 일본의 삿포로 있는 지역 거기가 사가현인가 봐요. 사가현 지사가 한국 관광객이 이제 급감을 해서 항공편 운항 중단을 검토해야 될 지경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韓国便っていうのは非常に今厳しい状況になってます。正直言って。
정말 여기 한국 사람들 되게 많이 가더라고요. 여기 이제 줄줄이 취소를 해버리면 타격이 크겠죠. 예, 특히 여름에 굉장히 성수기인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오늘 관련한 기사를 하나 찾아보니까 국내에서 일본 불매운동 때문에 아사히 기린 같은 맥주류 이게 편의점 3사에서 한 18%에서 40%까지 감소했고 또 아까 이야기했던 관광 이런 거는 G마켓에서 일본 패키지 판매가 지난해 대비해서 마이너스 12% 줄었는데 하반기 여행 계획은 추가로 20%더 감소할 전망이고 자동차 판매도 30% 매장 방문이 줄었고 그다음 유니클로는 난리 났잖아요. 이거 그때 왜 여파 별로 오래 안 갈 거다 그래갖고 예, 오늘 두 번째 사과까지 하고 그랬던데 유니클로의 매출이 마이너스 26%, 그다음에 무인양품 있잖아요. 그게 또 마이너스 19%까지 이렇게 하여튼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언론에서 이렇게 하면 뭐 일본도 보복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응집력이 훨씬 지금 강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본이 가해자고 거기에 대해서 반성할 줄 모르고 박근혜 정부 때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그렇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잘못된 합의를 한 걸 가지고 그걸 비밀로 삼아서 이렇게 경제적 제재를 나온다. 우리 국민들 가슴에 저는 불을 지른 거라고 봐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불매운동하고 또 보이콧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렇죠. 예, 일본을 무서워할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죠. 없어요 따로. 적어도 이렇게 해서 한국을 건드렸더니 아 정말 무섭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줄 때가 됐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YS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이번에 이건 버르장머리 기어이 고쳐야 됩니다. 자, 이번 기회에 부르장머리를 고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고요. 자,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